안녕하세요. 자,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외국편입니다. 한국편은 이미 진행을 해서요. 한국편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검색하셔서 또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외국편인데요. 외국편 다음으로는 이제 잡다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편 끝나고 나서 제 잡다편 준비되면 그때 또 자료, 어, 카페, 그다음 밴드 등에 공지할 거니까 그때 또 참여하시거나 참여를 못하면 녹화된 영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외국편에서 준비한 이 내용에서 23회 시험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 지금 이 강의에서 6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천론에서는 서구 역사 순서가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영국 역사 순서가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 중상주의, 그 다음에 역사 3단계, 빈민법 단계, 그 다음에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 단계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되거든요. 그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재평기와 관련해서 길버트가 제안한 권능부여 국가가 삐껴나오는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정책론에서 사실 4문제가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론에서는 본래 이제 역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제 미국 역사가 나오는데 한국 역사는 나왔지만 미국 역사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국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론에서는 외국편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3회 때는. 다만 신공공관리론이 이번에 또 출제가 되었어요. 신공공관리론은 복지국가 위기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다가 갱신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총 23회 시험에서는 이 외국편 지금 강의와 관련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빈칸 처리를 했는데요. 자, 역사에서 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연도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게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빈칸 처리한 것들은 연도를 알아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빈칸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정책 역사부터 보면은요. 사회복지 정책 역사는 빈민법 이전, 그다음에 빈민법 단계, 그다음에 민간활동 단계,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빈민법 단계하고 사회보험 단계하고 복지국가 단계, 즉 사회복지 역사를 3단계로 구분했을 때 이 3단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빈칸 처리하면서. 자, 이 빈민법 단계는 이 빈민법은요. 오늘날의 공공부조 제도거든요. 그죠? 이 빈민법은 오늘날의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제도. 그래서 제가 여기 공공부조라고 적어놨는데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다음에 정주법, 자급장법, 길버트법, 스탠랜드법, 공당법, 개정구민법, 즉 이게 이제 신구민법이거든요. 이게 순서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뭐 순서 같은 거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도 여기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연도는 모르더라도 대략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 여기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내용이 뭐고 정주법의 내용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떻든 이 빈민법 단계인데요. 이 빈민법 단계는 대상자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자, 이제 빈민법 단계에서의 대상자는 거린이었죠. 거린 또는 이제 불황인. 자, 불황인. 그다음에 가치 있는 빈민. 즉 구제 가치 있는 빈민이죠.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 요보 과정으로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가치 있는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대상자는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주체는 누구였냐면 국가가 한 거죠.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빈민법에서 빈곤에 대한 책임을, 물론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을 진 건 아니고 2차적인 책임을 진 것이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교회, 영주와 같은 민간 전통 권위 기관이 이제 주체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권리 수준은 여기는 무권리였죠. 권리가 아니라 무권리. 그다음 이제 정부 당국의 재량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재량.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의 재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활동 단계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 사회보험 단계의 특징은 첫 번째 대상자가 여기는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노동자 계급. 그다음 두 번째 주체는 여기서는 국가와 노동조합입니다. 국가하고 노동조합.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이제 권리 수준이, 여기는 계약에 기반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계약에 입각한 권리예요. 그렇죠? 글씨가 조금 또박또박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적으세요.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약에 입각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걸 보험료를 냈잖아요. 기여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노동을 통한 이제 기여의 대가로서의 계약 권리예요. 자, 계약에 입각한 권리. 자, 근데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이제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이니까 시민 또는 개인, 즉 개개인이 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주체는 이때는 국가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그다음에 세 번째 권리 수준은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그러니까 사회보험 단계에서는 노동의 기여와 관련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동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이라는 이유로 모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줬던 것이에요. 이게 복지국가 단계죠. 이번에 이걸 비교하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빈민법 단계 다음에, 여기 이제 빈민법 이전 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건 몰라도 되고요. 빈민법 단계, 그 다음에 민간활동 단계로 오게 돼요. 영국에서 구분행정의 공동화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간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민간이 참여한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COS, 즉 자선조직협회하고 SHM, 즉 인부관운동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실천의 역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부분은 실천의 역사. 그래서 밑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단계로 오게 되면, 사회보험은 4대 사회보험이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3개가 만들어지죠? 질산연입니다. 여기가 연 순서가. 그러니까 질병보험, 산재보험, 누령 폐질연금.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4대 보험에서 고용보험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즉,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업보험이. 자, 먼저 틀을 잡아야 돼.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한번 봐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밑에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단계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복지국가 단계는 복지국가 황리기, 황금기, 위기기, 재편기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근데 황리기는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를 황리기라고 해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황금기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를 황금기라고 합니다. 뭐 70년대 중반 이렇게 얘기하지만 1975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19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한다 하고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위기기는 1975년 이후에 약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복지국가 위기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재편기는 위기기에 이제 복지국가를 좀 더 다르게 이제 바꿔보자, 재편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기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편기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황리기에 이제 중요한 게 1920년부터 45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베버리 보고서를 발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역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금기는 제1의 길에 해당됩니다. 보편주의 확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민주주의가 주도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위기기는 축소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기가 정의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에 대한 반대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 위기기예요. 즉 복지국가 축소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 축소기인 위기기,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주도했어요. 신우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여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는 극우에 해당돼요. 이념상. 그러니까 조지 월딩에서는 이제 반집합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정과 반, 즉 제1의 길과 제2의 길 모두를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얘들의 장점만 묶어서,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묶어서 더해버린 것이 제3의 길, 바로 재편기. 영국의 신노동당이 한 제3의 길. 이게 재편기에 해당돼요. 자, 먼저 틀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정책 틀이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천으로 틀을 한번 잡아보면, 실천의 역사는 아까 복지국가, 자, 우리 그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민간활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민간활동기에 이 COS, 즉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SHM 인부관운동이에요.
자, 자선조직협회로부터 개별 사회 사업이, 인보관 운동으로부터 집단 사회 사업이, 그 다음에 이 둘로부터, 모두로부터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이걸 이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즉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 세 가지가 3대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지역사회 조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복지는 COS, 그 다음에 SHM, 즉 자선조직과 인보관 모두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이게 3대 방법론이고, 자, 근데 개별 사회 사업의 역사가 이제 실천의 역사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우리 자선조직협회의 주축은 누구였냐면 우회방문원들이었거든요. 이 우회방문원들이 중류층과 상류층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맨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이었죠. 그래서 무급의 자원봉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유급으로 바뀌어요. 언제? 1900년대. 그래서 이 1900년대 이 기점을 잘 알아야 돼요. 1900년이 넘어서면서 무급이었던 자원봉사자였던 우회방문원들이 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문직 확립을 위한 노력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900년부터. 그러니까 봉사직에서 전문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유급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렉스너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사업 전문직 아니야? 라고 하는 논평을 냅니다. 그게 플렉스너가 비판한 것이 1915년이에요. 이 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가 느닷없이 이제 졸지에 전문직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이 사회진단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니들만 치료자야? 우리도 치료자야. 그래서 당시의 담론이었던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단주의 학파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단주의 학파. 이 진단주의 학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론에 보면은 모델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정신역동 모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역동 모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이죠.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을 맨 처음에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개별 사회사학과들이, 즉 우리 사회복지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진단주의 학파가 이제 1920년대 이제 진단주의 학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 있잖아요. 경제 대공황. 이때 이제 중요한 거 플러스에서 1929년에 밀포드 회의가 있었습니다. 밀포드 회의가 있었어요. 1929년에. 근데 이 밀포드 회의에서 이게 전문직의 분화기 단계거든요. 방법론이 막 분화되니까 너무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8가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개별 사회 사업의 8가지 공통 요소를 발표를 해요. 여기 개별 사회 사업의 역사잖아요. 그죠?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29년 대공황으로 인해서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주의 오토랭크의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을 해요. 기능주의 학파는 1929년 이후니까 1930년대 기능주의 학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서로 대립해요. 25년간 싸워요.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은 1920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능주의가 나와야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주의가 나오게 되는 1930년대 이때부터 약 25년간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단주의, 기능주의의 갈등을 종식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펄만이에요. 펄만, 퍼서 엎어버린다. 우리 밥 다 되면 이제 퍼서 엎죠? 이렇게 뒤섞잖아요. 그래서 퍼서 엎어버렸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혼합시켜버렸다.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혼합 또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을 종결시켰다. 이런 문장으로 시험에 나와요. 아셨죠? 누가? 펄만인데 이 연도 아주 중요합니다. 1957년이에요.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그리고 나서 1960년대에 통합 방법론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돼요. 찢어진 방법론을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는 통합 방법론의 대두예요. 자, 그러면 통합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70년대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이따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 통합 방법론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핑커스와 미난의 사체계, 그죠? 이게 1973년에 만들어진 모델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컴튼과 갤러웨이의 육체계 있죠? 육체계가
1979년에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책이 이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후반, 이제, 저메인이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80년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의 다니너 모델 같은 경우도 1973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들이 1973년에 통합 모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그리고 통합 방법론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온 것도 1970년이에요. 70년대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60년대 통합 방법론이 대두되었고, 즉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 1970년대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조금 더 추가해보면, 우리가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습니다. 즉, 인간이에요. 인간. 문제 원인을 인간으로부터 찾죠. 개인으로부터 빈곤의 원인을. 반면에 인보관 운동은 사회 구조로 봅니다. 사회 구조. 그래서 우리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인보관 운동은 사회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회개혁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오로지 인간으로부터만 찾아요. 그리고 인보관 운동은 오로지 환경으로부터 찾는 거, 환경으로부터. 문제 원인을. 이렇게 인간으로부터만 또는 환경으로부터만 문제 원인을 찾고 있죠. 그래서 철로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쭉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투트랙 어프로치. 그래서 자선조직과 인보관을 이궤도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궤도 접근을 통합 방법론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시험에 이제 통합 방법론에다 이궤도 접근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틀립니다. 이궤도 접근은 자선조직과 인보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히려 통합 방법론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환경 속의 인간이죠. 인간과 환경을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간 따로 환경 따로 봤지만 여기서는 통합 방법론에서는 묶습니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00년이 넘으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봉사직으로부터 전문직으로의 전환인데 이 시기에 보수체계가 정립되었죠? 돈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제도를 채택해요. 자선조직협회에서. 그 다음 중요한 연도예요. 카보트가 1905년에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해요. 이 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 넣을 수 있으면 1905년 카보트 하나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카보트는 플렉스너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죠? 카보트가 먼저예요. 그리고 플렉스너는 뒤에 나온 거예요. 플렉스너의 비판으로 대응한 것이 이제 메리 리치먼드 여사의 사회 진단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 이제 어쨌든 전문직을 위한 노력이 있게 되고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를 전문직의 분화기라고 합니다. 방법론의 분화기. 자,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이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주의 또는 전문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 제너럴리스트는 일반주의. 일반주의는 통합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복지관 문제가 나올 때 사회복지관은 일반주의 실천을 행하는 곳이다 하고 맞게 나왔어요. 통합방법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자, 스페셜리스트가 나오면 전문가주의가 나오면 방법론의 분화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929년 밀포드 웨이. 그죠? 밀포드 웨이 잘 알고 있으라고 했고, 자, 진단주의 기능주의가 아까 대립을 했고, 여기서 3대 방법론이 여기서 분화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전문직의 분화기라고 해요. 다원화 단계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 전문직의 분화기 이후에 통합 방법론, 통합파 단계가 있게 된다. 이 그러니까 전문적 분화기의 한계 때문에 이제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실천의 역사의 배경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이제 하나하나. 자, 제가 일단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일이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문제 나오는 것이 뭐 일본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 한 회차에 두 가지 꼭지가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여기다 집어넣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 순으로 그 모든 과목을 그냥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보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앞에다 정의라고 적었잖아요. 이건 정책론의 내용이다. 자, 여기는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중상주의. 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민법 시대에 기반이 됐던 이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중상주의였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작업장이 나오잖아요. 이 작업장은 바로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제도였어요. 그게. 그래서
작업장에다 막 집어넣어서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중상주의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교역 경제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거 교역 경제주의. 즉, 이 교역은 무역을 의미해요. 무역을.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국가 부는 금, 은의 보유량을 증가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수출을 장려해야 하고 수입을 억제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중상주의 정책이. 아셨죠? 그리고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무역 정책이고 인구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국력이에요. 이 시기에 인구는 국력이에요. 왜? 국력. 인구는 병사가 될 수 있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죠? 또 하나는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중상주의에서는 인구를 국력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 장려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다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하고 틀리게 나왔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 중상주의 인구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나중에 우리 종해군동, 인클로저가 나타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양육과 양모가 필요하거든요. 털, 옷감. 그죠? 그래서 농지를 없애버리고 목축지로 만든 것이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종익운동. 그래서 불황인이 대량 발생하게 되고, 즉 생산수단을 잃게 되는 농민들, 불황인이 되게 되고 결국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했어요. 중상주의는. 왜냐면은 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빈민의 근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즉 가난해야 일을 한다. 이거예요. 가난해야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빈민이 근면하기 위한 강제장치로서 저임금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임금은 결국 고용주들, 즉 지주나 상인이나 국가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이게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어요. 중상주의가.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중상주의의 이 인구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아까 이제 종익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빈곤이 대량 발생되니까 국가가 아니면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에요. 그래서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인데 연도는 아니어도 돼요. 아셨죠? 흐름만 알면 돼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공부지의 효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구빈행정 업무가 전국적으로 수립되었다. 중앙의 추밀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루어지는 구빈행정, 자, 구빈행정 구조가 전국적 수립. 그러니까 전국적인 구빈행정 구조의 수립이에요. 전국적인 구빈행정의 수립. 그러니까 중앙의 추밀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구빈행정 구조를 통일시킨 것은 이따 보면 이제 개정구빈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전국적 통일로 가게 되는 것은.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구세를 걷었거든요.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었어요. 그러니까 교구마다 상이하게 급여가 실시되니까 빈민들이 이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빈민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 바로 정주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정주법 1662년인데 요거 연도는 몰라도 돼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다음에 정주법이야. 빈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거야. 빈민들이 이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작업장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작업장법이 20회 때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20회 때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 문제에 대응하여 원해 구호를 실시하였다 하면서 이 길버트법 문장에서 얘가 간접적으로 나와요. 이 작업장법은 빈민을 혹사시킨 법이거든요. 본래 작업장은 국가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 청부업자들한테 위탁을 맡겨요. 그러니까 청부 제도와 결합되면서 영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시키면서 이 작업장이 그 지하 교구의 감옥화가 돼요. 빈민들의 저가 아주 좋지 않게 되고 빈민들이 혹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길버트법입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법하고 이 스피넨랜드법을 뭐라고 하냐면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좋은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버트법은 작업장에 있는 빈민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것이 바로 원외구제예요. 그래서 실질적 원외구제의 효시, 즉 원외구제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원외구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죠. 원외구제 원칙. 그런 다음에 스피넨랜드법이 나오는데
자, 가족수당, 오늘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계 보장의 기반. 이게 스피넷랜드법입니다. 요거 다음에 공장법이 있었어요. 공장법은 이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줬던 법입니다. 그게 한 번 나왔었어요. 이 법하고 그 법의 취지, 목적, 이걸 이제 짝 짓는 문제에서 얘가 공장법이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이제 개정구민법인데 신빈민법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개정빈민법 또는 신빈민법. 이거 중요하죠? 지금 길버트법도 중요하고 스피넷랜드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정빈민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정빈민법은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아까 전국적으로 구민행정을 통일했던 거예요. 왜? 교구마다 상이하게 실시되는 급여를 전국적으로 행정구조를 통일시키면 모든 교구가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균일처우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일처우의 원칙. 그죠?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시켜버리면, 구민행정구조를 통일시켜버리면, 그러면 모든 교구의 빈민들이 균일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제도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죠. 특히 이제 이 열등처우 원칙은 우리 정책 가치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죠? 형평성에 해당되죠. 즉 비례적 평등에 해당이 되죠. 능력을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이 열등처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개정빈민법, 즉 신빈민법은 지주계급이 아닌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이 됩니다.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순서를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런던에서 1869년이죠. 1869년 민간활동 단계라고 했잖아, 아까. 그죠? 빈민법 단계 다음에 민간활동 단계. 그래서 민간활동 단계에서 이게 나오고 토인비올은 1884년입니다. 영국 최초의 인보관. 항상 COS 다음에 SHM이에요. 즉 자선조직 다음에 인보관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영국이잖아요. 여기가 미국이고. 그죠? 영국 다음에 미국으로 가요. 자선조직 인보관은 순서가. 그래서 영국의 1869년이고 미국은 1877년이죠. 1877년 자선조직협회. 뭐 뉴욕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연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영국은 1884년이잖아요. 1883년에 토인비 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래서 바네트 목사님이 그 토인비를 기리기 위해서 83년에 소천하고 84년에 토인비호를 건립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최초의 인보관은 1886년 근린조합입니다. 근데 하나를 알아야 되고 헐하우스가 1889년에 헐하우스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89, 헐. 헌책을 판다고 팔았는데 잘못 팔아서 헐. 89, 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헐하우스가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헐하우스는 젠 아담스와 엘렌 스타이에서 이게 건립되었는데 젠 아담스 선배님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래서 유명해지게 된 것이고 이 헐하우스를 또 그다음에 영국 역사로 집어넣거든요. 그럼 틀려요. 영국 역사 아닙니다. 미국 역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엘버펠트 구빈제도 있죠. 이 엘버펠트 구빈제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엘버펠트 시스템을 요걸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예요.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영국에 런던시에만 640여 개의 자선단체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나타났던 것이죠. 서비스의 파편화, 그죠? 분절화 또는 단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나타나니까 서비스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죠? 여기는 서비스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죠. 여기는 인보관 운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빈민가로 아예 뛰어들었죠. 자, 근데 1869년 자선조직협회에서 영국에서 독일의 엘버펠트 구빈제도에 엘버펠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엘버펠트 시스템은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누어진 구역 내에서 구호 배분을 실시했던 거예요.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회보험은 독일에서 질병보험, 산재보험, 그다음 노령 폐질연금, 이 폐질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질 노령연금인데,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순서 알았죠? 질사년, 질, 산, 연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임의적 형태의 산재보험은 독일에서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사실 이것보다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강제 사회보험은 이제 강제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강제로서 만들어진 건 이제 질병보험이 먼저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 요거를. 자, 그래서 이 질병보험은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즉 철혈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먼저 전쟁 벌여서 영토 통일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내부 통합을 위해서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되는데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그 다음에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 연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884년, 1889년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알았죠? 질 4년. 요거.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이제 독일의 질병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거가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맞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 그다음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자, 1905년에요. 영국에서 자유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유당 전이 이제 보수당이었거든요. 총선이 있었는데 자유당이 이겨버려요. 보수당이 극우였고 자유당은 중도 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은 좀 더 진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본래 보수당에서 시작했던 이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이제 비민법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보고서가 보수당에서 먼저 이걸 만들었거든요. 비민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자유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가 분리된 형태로 두 가지로 나와요. 통합되지 못하고. 그래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다수파 보고서는 자선조직협회 회원들이 주축이었어요. 이 자선조직협회는 회원들은 보수주였거든요. 그리고 소수파 보고서의 주축은 폐비연협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중도 좌였던. 그래서 여기 구빈법 개혁을 통해 유지 존속시키자. 즉 구빈법 그냥 존속시키자. 개혁해가지고 뜯어 고쳐서 이렇게 얘기한 건 다수파 보고서예요. 근데 소수파 보고서는 이제 급진적이니까 여기는 그러지 말고 구빈법을 없애버리자. 아니 독일도 진작에 사회보험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수파 보고서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한 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파 보고서가 구빈법을 존속시키자고 얘들은 뜯어 고쳐서 알았죠? 근데 소수파 보고서는 구빈법 폐지하자. 사회보험 도입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이 자유당은 중도 우였거든요. 극우가 아니라 중도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진보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회개혁 입법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11년 국민보험법이에요. 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그래서 아까 여기 있죠.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를 영국 사이의 대전환의 전장이다. 또는 의견 대립의 축소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공공부조 시대 다음으로 여기를 거치면서 이 고개를 넘으면서 사회보험 시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역사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자, 1911년 국민보험법인데 국민보험법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뉩니다.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영국은 그래도 복지국가잖아요. 베버리지 선배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은 건실하다. 이렇게 건실. 여기가 건실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즉 국민건강보험과 2부가 실업보험이에요. 근데 이 실업보험이 강제적 실업보험 전 세계 최초. 그리고 1911년 국민보험법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면서 강제적 실업보험은 세계 최초이고 보험료 노사정 3자 부담 최초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미국 카보트가 1905년이었죠? 1905년에 카보트가 의료사회부서에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1914년 알다시피 우리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해요.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에서 전시모금기구가 만들어져요. 전시모금기구. 즉, 전쟁 치르려고 돈을 모아요. 근데 이 전쟁 치르려고 돈을 모았던 것이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 공동모금제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연도 중요한데요, 이거. 1913년에 상공회의소에 자선연합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경제대공황까지 그 사이가 바로 지역공동모금제의 발전 시기입니다. 이 전시모금기구를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지역공동모금의 모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가 대공황 전까지의 역사가 공동모금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맥락을 좀 짚어보세요. 알고 있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역사에서 여기 지는 지역사회복지 역사입니다. 행정 역사에서 사회사업 교과 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한 것은 1914년입니다. 행정론. 자, 그다음에 아까 플렉스너가 전문직 될 수 없어라고 비판한 것이 1915년이었죠. 메리 리치먼드 사회진단이 1917년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교과 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교육된 것은 1961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미국은 1914년인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복지과 확립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복지과 확립기는요, 1920년부터 45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국가 책임주의가 확립돼요. 즉 아까 전쟁 났잖아요.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은 결국 국가 간의 전쟁은 국가가 총대를 메고 싸우는 겁니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을 위해서 쓰이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책임주의가 확립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즉 전쟁이.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국가 책임주의를 확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케인즈주의는 국가 개입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거 중도 우회에 해당되죠? 중도 우회. 그래서 이제 조지 웰딩으로 보게 되면 소극적 집합주의, 바로 중도 노선에 바로 이 케인즈주의가 거기에 있어요. 자,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펴게 돼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되고 나서 미국에서 당시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미국식 방식이 아니야 하면서 거절해요. 개입을. 그리고 나서 진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게 됩니다. 뉴딜 정책은 1차 뉴딜 정책과 2차 뉴딜 정책인데 2차 뉴딜 정책 때 만들어진 법이 1935년 사회부장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사회부장법 문제가 나올 때 미국의 사회부장법은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렇게 맞게 나왔었어요. 아셨죠? 결국 미국의 사회부장법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경제 대공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아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대량의 빈곤이 발생됐으니까 국가가 아니면 안 되니까 국가가 개입하게 된 거예요. 경제 대공황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공공정책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밀포드 웨이가 아까 1929년이었죠. 자, 이 밀포드 웨이에서 개별 사회 사업이었죠. 개별 사회 사업 방법론 8개 공통 요소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아까 1920년부터 1950년까지는 전문직의 분학이라고 했잖아요. 실천의 역사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 전문직의 분학이 안에 있었던 사건인 1929년 밀포드 웨이는 시기로 보면 전문직의 분학기에 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통합기의 내용인 거예요. 개별 사회 사업이 너무 다양하게 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이 8가지를 포함해야 돼! 라고 이걸 발표했던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능주의 시작한 것은 진단주의는 1920년대지만 아까 메리 리치먼드의 사회 진단으로 인해서 근데 기능주의는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대립하게 된 것은 1930년대인 거예요. 20년대부터가 아니라. 알았죠? 기능주의가 나와야지 대립을 하지. 그죠? 진단주의만 있을 때는 뭐가 대립이에요. 그죠? 기능주의가 나와야지 대립이니까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제 1930년대부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죠?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실천론에서 메리 리치먼드 나왔고요. 순서에서. 그 다음에 밀포드 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단주의, 기능주의의 여기 갈등 이게 나왔습니다. 이 3가지가 순서에서. 그 다음에 아까 통합방법론에 등장해가지고 1970년대에 그게 나왔어요. 순서. 배열하는 게. 알았죠? 자, 그 다음 아까 정책론에서 사회부장법이 1935년에 제정됐다고 했죠? 근데 아까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실이라고 했죠. 건실하게 만들어졌다. 그죠?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영국보다는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니까 그러면 미국은 노실노실하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사회보험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노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노실노실. 아까는 건실. 여기는 노실노실. 알았죠? 좀 약하게. 예? 그래서 여기 노령연금 실업보험이에요. 근데 노령연금은 연방직영이고요. 실업보험이 주정부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40년대로 가보면 영국에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되게 됩니다. 우리 베버리지 보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자, 그 다음에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되게 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정책론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면 복지국가 황금기예요. 복지국가 황금기는 1945년부터 75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황금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 문제는. 알았죠? 복지국가 황금기 팽창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복지와 성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걸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이걸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도 해요. 알았죠? 자본주의의 황금기. 이제 뭐 그건 필요 없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복지국가 황금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복지가 팽창했던 시기예요. 이때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아까 이제 케인즈주의는 복지국가 확립기와 황금기의 중요한 경제 이론이 되게 됩니다. 기반이 되는 경제정책이면서 유효수요 이론이죠. 그리고 이때가 동해 정치구조예요. 버티컬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 동해 정치구조. 왜냐면 이 시기는요, 복지도 팽창되었고 경제성장도 막 되던 시기. 완전 고용이 달성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싸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노사협력이에요. 노사협력. 그리고 보수당이 집권하든 삼인당이나 노동당이 집권하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복지는 확대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의 정치 구조다. 근데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틀렸죠. 노동과 자본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게 아니라 여기는 노동과 자본의 동의예요. 합의. 즉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주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동의의 정치 구조다. 그렇죠? 합의의 정치 구조다.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되고 나서요.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의가 그 전쟁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될 줄 알았지만 안 되고 노동당의 애틀리가 되면서 노동당의 애틀리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하라는 대로 기성복을 맞추듯이 그냥 깔아버려요. 만들어버려요. 막 하라는 대로. 그래서 만들어진 법들이 1945년에 영국 가족수당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게 가족수당의 아동수당이거든요. 우리나라 아동수당법 언제죠? 2018년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이제 그 영국의 가족수당법, 그 다음에 영국의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는데요. 이게 1948년이에요. 이거 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이에요. 이게. 아셨죠? 근데 이 영국의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구빈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현행 구빈법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종식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우리 시험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이렇게 나왔는 틀리죠. 1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폐기된 겁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950년대로 가겠습니다. 1950년대, 자, 행정의 역사에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교과과정으로 인정해요. 언제? 1952년에. 이게 이제 빈출 내용은 아닌데, 사실 이건 시험에 나와서 제가 빨간 표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연도예요. 연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데, 자, 아까 미국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교과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언제였죠? 아까 1914년이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1961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는 교과과정의 행정교육이 이제 처음 등장한 거고, 여기는 아예 사회복지 행정을 교과과정으로 인정해버린 거고. 구분이 되죠? 자, 1952년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 역사에서 펄만이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데, 케이스웍은 이제 이걸 번역하면 개별 사회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회 사업,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책을 집필을 해요. 누가? 펄만이.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아까 1957년. 퍼서 엎어버렸다. 그죠? 펄만 문제 해결 모델 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린우드가 1957년, 이 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 이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전문직의 속성,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이 5가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권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전문직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윤리 강령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권을 승인해 주는 것은 전문직의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린우드가 제시했는데 플렉스너가 제시했다고 시험에 틀리게끔 나왔었습니다. 사람 이름 알아야 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 50년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거, 영국의 역사에서 1959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돼요. 자, 이건 이제 같이 외울 때 우리나라 한국은 이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제정됐죠? 우리나라 거를 외워놓으면 이걸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나라는 95년, 영국은 59년. 그 다음에 연도 중요하고 또 하나, 영국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을 때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요. 또 하나 이제 여기 1959년에 덴마크 정신지체법이 제정돼요. 우리 지역사회복지 이념에서 정상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정리되어 있죠. 이 정상화. 이 덴마크 정신지체법입니다. 지적장애인이죠. 정신지체니까. 덴마크의 지적장애인 부모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덴마크의 정신지체법이고요. 여기서 정상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1959년 미국의 정신지체법에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건 지금 넣어놓기는 했지만, 자, 영국 역사에서.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60년대로 와보면, 아까 통합방법론이 대두되는 거예요, 이때는. 방법론을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알았죠? 필요성을 느낀 게 바로 1960년대예요. 자, 그리고 행정역사에서 미국에서 1960년대 초반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행정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1960년대 빈곤과 전쟁 벌이죠. 정확하게는 1964년에 존슨 행정부에서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빈곤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근데 이 빈곤과 전쟁 시기, 이때 연방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다. 알았죠? 근데 이 시기는요,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는 정책에 해당돼요. 알았죠? 여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지역사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이때 시작돼요. 이거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역사에서 1960년대는 즉 빈곤과의 전쟁 시기는 정책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 시기에 또 하나 특이점이 우리로 보면 이제 정신보건센터인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여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기 빈곤과의 전쟁 선포. 그 다음에 1965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추가되었다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뒤늦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뒤늦게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럼 1967년에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로스만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을 제시해요. 기본 모형을. 기본 모델을. 잘 알고 있다시피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 세 가지 기본 모형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아까 지금 행정의 역사에서는 정책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정책에 들어가죠. 근데 반대로 지역사회복지 역사로 보면 이때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사회사업 전문 분야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요. 알았죠? 행정은 정책인데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예요. 미국은 1955년 중반 이후에 각종 시민권 운동이 발생돼요. 그래서 로스만이 미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행동, 데모하는 거 이런 것도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 모델에.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영국의 역사에서 이제 보고서의 종류가 중요해요. 근데 이 연도는 안 이어도 돼요. 이번에 자, 지역사회복지 문제 영국 역사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한 문제가 나왔는데 순서 나왔는데 요게 나왔고 요거 정신보건법 1959년 그 다음에 시범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시범보고서는 지역사회복지 형성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지금 영국에서 시범보고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시범, 봄의 씨앗. 그래서 60년대입니다. 68년으로 정확하게 안 이어도 돼요. 60년대로만 알고 있어도 순서에서 문제가 풀려요. 아셨죠? 60년대. 근데 요렇게 6자가 이거잖아요. C가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싹이. 6을 생각하세요. 6. C에서 새싹. 알았죠? 60년대. 그래서 이제 시범 보고서예요. 시봄. 봄의 씨앗. 시봄. 60년대.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까지 나왔는데 사회서비스 부설 창설, 대행서비스 효율적인 조정 도모, 사회서비스 협력과 통합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고서의 종류를 좀 봐보면 시범 보고서 다음에 나온 것이 1970년대 하버트 보고서예요. 이 하버트 보고서는 하트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하트 보고서. 70년대니까 럭키 세븐이죠. 7이니까. 그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하트 보고서 이렇게. 그렇죠? 하트 보고서 이렇게. 하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70년대인데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980년대인데요. 바클레이 보고서예요. 바클레이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는 팔클레이 보고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팔클레이 보고서. 그렇죠? 80년대. 근데 80년대에는 바클레이 보고서, 즉 팔클레이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피스 보고서도 있어요. 그리피스 보고서.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대처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대처 정부는 이미 이때 이제 집권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대표적인 정부죠.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위기를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부예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보고서 순서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 시범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즉 하트 보고서, 시범 보고서, 하트 보고서, 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이 네 가지는 영국 역사입니다. 자꾸 미국 역사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이 복지국가 위기기거든요. 80년대면. 그죠? 대처는 뭐 신자유주의 정부의 대표적인 정부이고. 그래서 이때 복지 주체 다원화 영향, 그 다음에 케어 매니지먼트. 케어 매니지먼트가 바로 케이스 매니지먼트, 즉 사례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지방 분권화와 관련되어 있죠. 여기 아까 지방 분권화, 민영화, 시장화가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3대 핵심 기조거든요. 이게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구매자 역할이에요. 자, 지방정부의 권한, 지방 분권화로 인해서 그래서 지방정부로 이양이 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공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영화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그걸 구매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구매자 역할. 우리 처음에 이걸 공급자 역할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연도 제가 드러내버렸는데 이 지역사회 보호법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몇 차례 나왔죠? 영국 역사에서 1990년 지역사회 보호법 공포. 그렇죠? 제정.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미국 거 봐보면 아까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이 등장했다. 아까 통합방법론이 대두된 건 1960년대. 그죠? 그리고 통합방법론이 등장한 거. 요게 바로 1970년대예요. 그래서 아까 핑커스 미난의 사체계, 컴튼과 갤러의 육체계, 저맨과 기트만의 생활 모델, 골드스타인의 다이널 모델, 이게 다 통합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70년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온 거예요. 이번 실천 역사에서. 알았죠? 요게.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서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했다. 언제? 1970년대예요. 자, 아까 영국 역사에서 미국 역사에서 빈곤과의 전쟁 언제? 60년대. 그죠? 1964년. 행정의 역사에서 정책에 해당된다. 근데 아까 빈곤과의 전쟁 시기, 아까 연방정부 역할. 그죠? 연방정부 역할 증대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아까 60년대, 그쵸,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1960년대 연방정부 주도였는데, 1970년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했다. 이거 시험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했다를 90년대로 넣었어요. 미국에. 미국 역사에서 60년대는 연방정부가 주도를 했던 것이고요. 다시 70년대로 오면서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한 거예요. 이 풀뿌리라고 하는 뜻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해요. 지역 주민 참여 형 또는 지역 주민이 주도한 걸 얘기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1970년대 미국 지역사회 복지는 60년대의 연방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 즉 복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셨죠? 이제 이게 70년대인데 이거를 90년대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시험에.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복지국가 이제 위기기로 들어가는데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기로 들어가는데요. 복지국가 위기기 1975년 이후에 약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다. 이 신자유주의는 극우입니다. 그래서 조지 월딩의 정치 이념에서는 반집합주의.
그리고 신우파. 그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신자유주의가 이들이 했던 정책의 핵심 기조 세 가지가 바로 민영화예요. 민영화는 복지다원주의를 얘기해요. 그죠? 다원화가 복지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가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시장화가 영리화. 이 시장화를 상업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 이런 말이 나와요. 알았죠? 지금 이 시장화를 얘기하는 영리화. 자, 그리고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자, 이거 신공공관리는요,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이게, 자, 13회 때 정책론에서 한 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신공공관리가. 13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정책론에서, 정책평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의 득세로 약화되었다. 아니죠. 그죠?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둘을 합치면 신우파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신우파는 신자유주의와 이 신보수주의예요. 알았죠? 근데 얘들은 어떻든 다 극우예요. 극우. 극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보면 반집합주의 또는 이제 신우파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북주국가의 위기를 주도했던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신공공관리론은 이게 자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행정 철학이에요. 알았죠? 행정 철학. 이게 바로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공공관리인데 우리 행정론에서 조직이론이잖아요. 조직이론에서 이제 우리 폐쇄체계론, 개방체계론, 그다음에 현대 조직이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정리가 돼요. 거기서 나와요. 행정론 책들은.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을 거기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신공공관리론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입니다. 여기는 정부 실패 해결을 위해 대두되었다. 그죠? 북주국가 위기가 정부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원리를 도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경쟁 그리고 효율성과 성과 평가.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행정을 효율화시킨다. 공무원은 관리자, 시민은 고객. 자, 시민은 선택의 주체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죠? 그러니까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고객이니까. 그죠? 그리고 정부는 그러면 정부는 경영자. 신자유주의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셨죠? 자, 근데 이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신공공서비스예요. 신공공서비스. 맞죠? 신공공서비스는 얘는 1990년대 초에 등장해요.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해요. 자, 여기는 공무원은 봉사자. 아까 여기는 공무원은 관리자였죠. 얘는 봉사자. 얘는 시민은 아까 고객이었죠. 근데 시민은 주권자, 즉 주인이에요. 주인. 즉 참여와 협력의 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민주적 거버넌스, 즉 정부, 시민, 그리고 민간 또는 기업 간의 협력을 강조해요. 협치. 키워드가 협치예요. 공익시정. 그죠? 여기. 자, 여기 지금 아까 신공공관리는 시장 원리를 도입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 원리, 행정에다가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것인 것이고, 여기 신공공서비스는 행정이 시장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 지금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했는데 아까 민주적 가치나 시민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우리 시험은 신공공관리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번 나온 거예요, 얘가. 얘가 21회 때 나왔는데요. 아까 정책론에서 13회 때 나왔다고 했잖아요, 한 줄. 그죠?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틀리게끔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21회 때는 아예 한 문제로 나왔어요. 한 문제로 나와서 어떻게 틀린 문장이 냈냐면,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틀리죠. 그죠? 신공공관리론은 얘는 복지국가 위기기니까, 신자유주의니까, 민영화니까. 그죠? 민간에 위탁한 거예요, 오히려. 그죠? 정부가 직접 공부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다가는 설명해놨는데, 이때 21회 때 문제 중에 보기 지문에 5번 지문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에서 협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그 문제는 잘못 맞는 겁니다. 그거는 신공공서비스, 즉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신공공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는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자, 그래서 사실 이건 안 나와서 근데 앞으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그게 나오면 이의 신청도 하고. 근데 이제 명확하게 틀린 걸 먼저 골라내야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유기에 반하는 거 이걸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나중에 이의 신청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행정 역사에서요 최초로 전문학술지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1976년이에요. 요 연도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는 행정학회가 만들어지고 행정학과 그 전문학술지가 만들어진 1999년이거든요.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제 재편기로 오게 되는데요. 재편기를 보면 이때 그 효율, 고용 연계, 그다음 투자형으로 복지를 전환하려고 하는 다양한 이론적을 모색을 합니다. 이 재편기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3의 길도 알고 있죠. 이게 재편기 논의라고 아까 얘기했었고 제3의 길은 몇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 길버트의 권능부여 국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복지국가 위기기 이후에 복지국가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어떻게 이걸 학자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것 중에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에스펜 핸더슨의 복지국가 새 유형. 이게 재편기 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펜 핸더슨은 복지국가 각 나라들이 세 가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즉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다음에 삼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여기 길버트 권능부여 국가, 길버트는 권능부여 국가를 제시했던 거예요. 즉 권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역량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능부여 국가는. 즉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거. 즉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선조직협회의 구호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죠? 그거. 그러니까 음식을 주지 말고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부여 국가예요. 그러니까 권능부여 국가는 복지국가 시대 때 그 국가는 복지 제공자였고 국민들은 복지의 수급자였지만 이제 권능부여 국가에서는 길버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지국가가 이제 국가는 자립을 유도하는 조력자가 돼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적극적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자가 돼야 한다. 이 적극적 시민 어디서 들어봤어요? 적극적 복지. 바로 제3의 길이죠. 그래서 이 권능부여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3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권능부여 국가의 내용들이 보면 다 제3의 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사회투자국가의 근로 연계 복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무와 권리의 균형. 그 다음에 그 사회적 포섭. 이게 다 제3의 길에 나오잖아요. 그 사회적 배제의 감소. 이게 바로 권능부여 국가의 특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의 재상품화. 즉 일해야지 주는 복지. 마치 노동을 거래를 하고 있어요. 또 상품처럼. 그래서 일 안 해? 안 줄 건데 일해. 노동을 유인하는 거예요. 일하게 만드는 복지. 근로연계 복지. 근로 촉진. 노동시장 참여 유도.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셨죠? 당연히 민영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민영화가 복지 다원주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제3의 길의 그 적적 복지 전략 세 가지가 바로 복지 다원주의. 그 다음에 사회투자국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 이 세 가지죠? 근데 거기서, 의식의 전환 빼고 이제, 복지 다원주의는 민영화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투자국가는 근로연계 복지예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죠?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보다 인적 자원에 투자하자. 일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자. 이게 바로 이제 제3의 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숍은 슈페트랑 워크페어 국가를 근로연계 복지죠? 슈페트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 이론에 근거한 워크페어, 즉 근로연계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3의 길의 논의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길버트의 권능부여 국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1996년에 복지개혁법이 이제 제정돼요.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의 때. 클린턴 정부 때인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1996년에 AFDC가 폐지되고 1997년에 템프로 개편됩니다.
탐프로 개편되는데, 이 탐프는 핵심이 뭐냐면 일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을 해줘요. 즉, 일해야지 돼요. 즉, 근로 요건 강화예요. 여기. 근로 요건 강화. 그 다음에 계속 지급하지 않아요. 지원 기간을 제한했어요. 지원 기간 제한. 5년으로 제한하는데, 즉,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수급 기간 제한이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언제? 22회 때. 그렇죠? 여기 템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유보 아동 가족부도, 즉, AFDC가 이제 폐지되고 이게 도입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병행하였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 책임을 강조했어요. 개인 책임 강조. 템프가.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주정부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템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영국 이제 제3의 길, 블레어 정부 시기 집권이 이제 제3의 길인데 이게 재편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에 나왔던 외국 역사와 관련해서 다 정리한 거, 이게. 다 정리한 거. 알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아까 베버리지 보고서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또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들으면서 반복하시면 이게 전체적인 이런 맥락이 이렇게 쭉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외국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잡다편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잡다한 것들, 시험에 나온 잡다한, 이제 허가사항이냐, 인가사항이냐, 또는 이제 신고냐, 지정이냐, 또는 이제 그 위원회 수, 또는 임기,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 것들 한꺼번에 정리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 제가 기출표기 명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료 또 공개하고, 또 강의 진행할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시험 볼 때까지 긍정의 마음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 못 잡으신 선생님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거기에 전화번호 공개했죠? 010-318-1385번호로 여기로 카톡으로 또는 이제 문자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원하면 전화도 해드리니까 그래서 상담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파이팅하고 우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